기후위기 생존TV 9번째 시간인데요. 시리즈로 보면은 그린 뉴딜은 3번째입니다. 그린 뉴딜과 지방정부 역할 지난번에 다뤘었죠. 지난번에 기후위기와 지방정부 역할을 다룰 때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어떤 그린 뉴딜의 모델들이 윤곽이 별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바람직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평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지방정부 역할 중에서도 그린 뉴딜과 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지난 여름 그 길고 길었던 장마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우기, 그러니까 아예 한반도의 기후 자체가 바뀐 어떤 특이점을 지난 것 같아요. 저는 평생 8월달 9월까지 이렇게 안 쉬고 비가 온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인생이 뭐 한 50여 년 되는데 그렇게 긴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주변에 뭐 카페 사장님, 슈퍼 사장님, 아주 평범한 분들도 기후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장사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오늘 패널분들 각자 소개해 주시면서요, 그런 여름을 지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그런 소회, 그리고 오늘 토론에 어떻게 임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부터. 네. 제가 습관이 돼서 위원장님이라 그러는데, 네, 안산 이사장님이신데 이창수 이사장님부터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수입니다. 사실 기후위기가 옛날에는 기후변화라고 했잖아요. 저는 환경운동을 25년을 했는데, 그 중에 1998년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회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느꼈습니다. 인류가 한 500년은 버틸까? 이거 위험한 거네? 기후변화가 심각한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운동에 더 몰입을 했지요. 그래서 매년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기후변화에 대한 기사라든가 연구된 뭐 그런 내용들을 본다든지 하고 이제 더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2010년도쯤에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였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뭐 2100년에 녹는다고 그랬다가, 또 2050년에 녹는다고 그랬다가, 2030년에 녹는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9월달 되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서 항로가 열렸고, 물속의 얼음은 더 많이 녹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절망스러워서 우리 아들더러 그 당시 장가가 없는 애를 낳지 말아라. 우리 손주는 살 수가 없다. 너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2011년경에 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 이런 게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한 거를 보고 느끼고,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에너지 전환, 에너지를 바꿔서 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껏 이제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왜 협동조합을 했냐면, 이게 몇몇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민이, 많은 국민이, 전 세계인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면서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만들었고요. 현재는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장도 하고 전국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네, 우리 한재혁 소장님 박수를 마지막에 해주세요. 네. 저는 에너지 기후 정책 연구소라고 해서요, 시민사회 기반의 그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위해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뭔지 이런 걸 연구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연구소입니다. 이창수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 심각성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 이렇게 심리 상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 현대사회에 살면서 심리 상담 받는다는 게 이제는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 상담을 받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그 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관련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절망스러운 느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수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여름에 54일인가요, 5일인가요? 하여튼 네, 뭐 기록상 가장 오래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편적인 이 사건만 아니라 우리 생각해 보면 2018년에는 엄청난 폭염과 열대야가 있었죠. 정말 자기 힘들었고 살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 19년에도 이런 열대야와 폭염이 오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19년에는 없었는데 20년에는 또 우리 장마 같은 거 했죠. 근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생각해 보면 호주에서 6개월 동안 불타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리는 얘기 자체가 그 외신 자체가 정말 아까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점을 경과하고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저도 뭐 같이 했습니다만 기후위기 막아야 된다,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 우리 사회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줄이고 있는 건지 변하고 있는 건지 답답한 상황이죠. 그 와중에 코로나가 왔는데 어떤 면은 불행하게도 코로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겨우 겪은 이런 큰 재앙과 불행을 겪지 않으면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런 무기력함, 참담함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저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그 활동가들, 뭐 20대 활동가들 이렇게 만나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우울증, 무기력함, 분노 이런 것들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는 좀 비극적인 세대를 살고 있고 한 젊은 활동가가 그 멘트한 것이 저한테는 가슴이 너무 꽂혀 있는데. 하필이면 내 청춘이 기후위기 시대야라고 얘기를 하는 말에 참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먹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무기력함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 건지 또 저희가 힘내고 협력을 통해서 협동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설사 우리가 완전히 뭐 산업화되기 이전 상황에 기후위기라는 것이 인위적 기후위기 시대라는 것을 들어가기 이전 세대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그 사회,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얘기 차원에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겁게 시작했네요. 네네. 다음 패널이 부담스럽겠죠. 끝나고 박수를 못 치겠는데요, 수장님.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덧붙이면 우울증 그 사실 그거의 보편적이 저도 사실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연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이제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는 것처럼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해야겠다 그러고 다행히 이제 유엔 산하의 IPCC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있는 그런 데서 보고서에도 한 8.5년은 남았다 현재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8.5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일단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럼 우리 전 지구인이 8.5년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제 경험으로 짧은 경험이지만 한 20년 넘게 기후변화를 본 거로 봐서는 그 과학자들 모임에서 얘기한 보고서가 항상 틀렸거든요. 안 좋은 쪽으로 더 빨리 당겨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8.5년이 아니라 6년이나 5년을 보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선주 강사님 부담스럽겠는데 본인 소개 어쨌든 8.5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그 8.5년 지나면 이렇게 땡 하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 이후에도 희망의 무게는 좀 다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세상의 책임을 다 안고 있지 않은 분들도 좀 고민을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생존TV에서 지난 촬영부터 청년 패널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선주 간사입니다. 본인 소개하고 간단하게 올 여름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원래 평소에는 항상 어디 가도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선주라고 소개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수원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이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그 여름에 장마가 뭐 길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에게 장마는 그냥 여름이면은 오는 뭔가 당연한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올해 그 장마가 긴 장마를 겪으면서도 사실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걸 몰랐는데 인터넷을 뭐 이렇게 보다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뭐 기후위기 뭐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지만 이렇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여름에 당연히 오는 장마조차도 기후위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걸 보면서 진짜 우리 내 바로 곁에까지 이런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청년들이 아마 이 장마 모든 청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뭐 기후위기가 우리 곁에까지 다가왔다는 걸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녹화에서 뭐 그린 뉴딜 지역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자 나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그러면은 세계 예를 들면 90% 이상의 기후 위기라든가 지구 과학이라든가 뭐 하여튼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를 하신 분들의 90% 이상이 기후 위기는 인간으로부터 비롯됐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 사용의 거의 90% 이상이 기여를 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고 과학 증거들이 나와 있고 논란이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뭐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전제로 지금 우리가 시민들과 기후위기 의제를 토론하고자 이런 방송도 촬영하고 있지만 그게 몇몇의 생각과 보통의 시민들의 또 어떤 절박성, 느낌 이런 것들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관련된 그 새로운 개념들, 용어들인 것 같은데 우리가 탄소 배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90% 이상이 화석연료를 태우고 다 태우는 거죠 거의. 태워서 뭔가 동력을 만들고 아니면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배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보통의 그러면은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은 뭐 지구상에 탄소는 배출되지 않는가? 또 이런 차이도 있잖아요. 과학적인 지식이 개념의 차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백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 한재학 소장님이 먼저 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른 패널 분들이 좀 보충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선주 관사가 질문하기로 돼 있는 건데 전제를 설명해야 돼서 왜냐하면요 이 전까지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이 기후위기 변화하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였는데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뭐 산불 나고 장마 오고 이러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엄청난 인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그럼 탄소 배출을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실 많이 알려졌다고 해도 또 막상 부딪혀보면 얘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때가 보면 온실가스 얘기했더니 그게 도시가스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는 거의 메탄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그게 유출되면 온실가스이기는 합니다만 도시가스라는 거는 그 건물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하기 위한 연료인 거죠. 연료인 건데 그래서 개념이 다른 것에 불구하고 가스 들어가니까 이 도시가스, 온실가스를 좀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실가스라는 거는 소위 기후변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말 썼죠. 기후변화와 다른 거의 같은 말로 지구온난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 뭐 이런 걸 기체 이런 것을 온실가스라고 했죠.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돌아보면 사실 전 지구적으로는 뭐 아주 추운 데는 뭐 영하 몇십 도도 가고 더운 데는 뭐 영상 한 3, 40도도 올라가긴 하지만은 지구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도에서 16도 정도의 온도를 이렇게 유지합니다. 근데 이 14도에서 16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지만 지구의 생명체와 인간까지 포함한 생명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이 온실가스가 없는 예를 들면 화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햇빛을 비추는 데는 엄청나게 뜨거워지고 뒷면에는 엄청나게 추워지는 거죠. 생존할 수 없는데 온실가스라는 일종의 담요 같은 걸 딱 덮어놓으니까 해가 없는 뒤쪽도 그렇고 해가 있는 앞쪽도 그렇고 어쨌든 일정한 평균적인 온도를 유지하고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실가스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온실가스가 많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의 뭐 교토정도상에는 메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에 초점을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한 90% 가까이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거기로부터 유출되고 전 지구적으로 볼 때도 한 70% 가까이가 이산화탄소, 화석연료를 연소해 나오는 이산화탄소에 입각하고 있으니까 사실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 중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고 그것이 대표적인 온실가스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있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짧게 얘기해서 탄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탄소 흡수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탄소 중립 혹은 배출 중립 이런 얘기도 쓰는데요. 그 얘기 그리고 배출 제로 이런 얘기도 쓰고요. 앞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지금 온도가 계속 뜨거워지고 그리고 막 기후 이상이 나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가 평소보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많기 때문에 얘기는 역으로 하면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마구 뗐기 때문에 그 떼고 난 부산물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차여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 이렇게 계속 이 지구 대기에 온실가스를 마구 채워놓으면 정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맞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자. 그래서 배출 제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조금 다르게 배출 중립, 탄소 중립 이렇게 쓰는 거는 배출하는 건 배출하되 일부 나무를 키운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공학적인 방식으로 해서 대기 중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내면 배출한 만큼 뽑아내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중립이 된다 해서 배출 제로 혹은 그 탄소 중립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개념을 어떤 개념을 쓰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인 의미가 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선주 간사 잘 이해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엄청 헷갈렸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좀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은 그냥 말 그대로 만들어진 거를 다시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빼내는 걸로 해서 다시 그냥 원 상태로 만든다는 것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지금 인류가 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게 한 2016년도로 보면 52기가톤 정도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 포함해서 메탄 여러 가지까지 포함하는데 어쨌든 52기가톤을 배출하는데 2050년까지 그걸 탄소 중립 혹은 넷제로라고 순배출 제로 이렇게 계속 좀 용어가 헷갈립니다만 배출 제로, 순배출 제로, 탄소 중립 이렇게 헷갈리긴 하는데 탄소 중립과 순배출 제로 혹은 넷제로는 같은 의미고요. 배출 제로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52기가톤을 배출하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혹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2기가톤을 막 대폭 줄여야 될 겁니다. 한 뭐 2기가톤 쪽까지 뭐 줄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2기가톤 정도를 안전히 줄이기 어려우니까 그때 그 해에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기술적인 방식으로 배출된 2기가톤만큼 빼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2기가톤 나가고 다시 2기가톤 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이라는 뜻을 쓰고 순배출 혹은 넷제로라는 거는 넷이라는 게 그런 것이 총량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배출되고 빼고 하니까 넷제로라는 의미가 되고 그게 탄소 중립이라는 의미가 더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배출 제로라는 거는 2기가톤 배출하고 2기가톤 빼내는 게 아니라 아예 배출을 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배출 제로인 겁니다. 이게 대기 중에 온실가스량을 위험하지 않는 양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말이죠.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그냥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 기름때 가지고 차 운전하지 말고
석탄 떼지 말고 뭐 이런 우리가 땅 속에 수만 년 동안 묻혀있던 그 에너지를 막 떼져왔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 떼면 안 되고 오히려 햇빛에서 전기 생산해서 전기차 굴리고 이게 에너지도 다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 아예 쓰지 말자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 하려면 일단 기존에 막 쓰던 걸 절약을 첫째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존의 화석연료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뭐 이런 거로 전기 만들고 차 운전하고 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자연에너지로 바꿔서 쓰자 뭐 그렇게 이해하면 네, 이 말씀을 받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는 지구 땅 안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화석연료가요. 매장돼 있습니다. 매장돼 있는데 이 매장량 중에 80% 이상을 캐서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캐서 쓰면 우리가 온실가스가 그것이 다 배출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도 목표를 넘어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 더 이상 캐서 쓰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 근데 그런 건 얘기했죠. 석유 고갈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석유가 없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있어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면 화석연료 쓰지 말자라는 얘기. 예, 전 세계 에너지 회사들이 대개 회사들은 앞으로 발전 전략을 짜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년에 그 후년에 어디에 얼마만큼 개발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겠다고 발표들을 하는데 회사는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계적인 에너지 회사들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계획에 잡혀 있는 어디에 얼마만큼 뭘 뚫어서 석유를 캐고 가스를 캐고 이런 계획들인데 그걸 다 그대로 묻어두자.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파국이 곧 다가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건데 그래서 그러면 모든 에너지를 동시에 지금 몇 년 짧은 기간 안에 다 쓰지 않고 멈추자는 거냐. 그래서 그 대체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에너지 전환인데 중요한 거는 또 저도 이제 이제 올해로 59년 정도 살았나 58년 살았나 그러니까 나름 근데 옛날에는 오르면 다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내 생각 이게 옳은 건데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은 이게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말자, 화석연료 쓰지 말자 이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발전하는 석탄 발전을 운영하는 사람들, 가스 발전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유회사들 당장 일자리 없고 돈 못 버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권력이 세냐, 말빨이 세냐, 뭐 이 쉽게 얘기해서 이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위기에 대해서 다 알고 공감할 때 정치도 그렇게 바뀌고 정책도 그렇게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박한 만큼 국민들이 이 인류 멸종까지 얘기하니까 과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여론을 그렇게 형성을 해주는 게 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정책이 그래 빨리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들 너무 좀 걱정이 크면은 오히려 거부하는 성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돼요. 실제로 얼마나 절박성이 사실에 가깝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 뭐 이해 못하겠다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아까 뭐 8.5년 남았다, 6년 남았다 그랬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그러니까 화석연료 우리가 석탄, 석유 안 떼고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 가격도 싸졌다. 정책만 잘 피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제가 이거 8년 동안 협동조합 하면서 느낀 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류 멸종을 피할 수 있는 건데 나몰라라 하고 못 피할까 봐 겁이 나서 사실 우울증이 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한재화 소장님도 우리가 충분히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기술적, 제도적 뭐 이런 것들은 상당한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질문은 우리 이정도 이사장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술도 발전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안 될 건가?
이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기술 없다, 제도 없다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해야 된다. 근데 지금 있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배출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거기에 다 붙여서 기술이 좀 더 개발할 거 있겠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해서 기후위기에 지금 돌진하고 있는 거냐. 사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생각하고 그거는 결국은 이해관계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 코로나가 터지고 또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였죠. 장기 현재 이전까지 현재도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 자체가 그만큼 기후 위기를 빠르게 조장하는 형태로 그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대규모 유행하는 전염병, 감염병도 훨씬 더 자주 일어날 것이고 올해 여름에 겪었던 우리 어느 해는 폭염이 오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달 이상 장마가 오고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나라엔 또 다른 대륙에는 뭐 몇 개월 산불이 일어나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오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열악한 지역부터 극심한 피해를 받게 되고 그게 또 잘 사는 나라에도 그러면 영향을 안 미치냐 또 그것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발등의 불인데 그러려면 제도적 정책적으로 분명히 방법이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합의가 잘 안 될까? 정치인들의 생각과 걱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다를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걱정이 너무 크니까 해결할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못하는 걸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솔직히 뉴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사회적인 대합의죠. 이건 아마 세계적인 대합의가 돼도 아마 극복하기 쉽지는 않을 텐데 우리나라도 어쨌든 지난 총선 이후부터 뉴딜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왜 뉴딜만 얘기하느냐.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한참 유행했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지자체장들하고 뭐 토론을 하면서 한국형 그린 뉴딜을 만들어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초기에 평판은 안 좋았습니다. 이 주제를 처음에 다룰 때도. 그런데 각 지자체 여러 가지 그린 뉴딜 상들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역시나 기대할 게 있을까? 이전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약간 비관적인 생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광역이라든가 기초지자체 그린 뉴딜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다시 한국에서 얘기하는 한국형 뉴딜과 그린 뉴딜 이게 좀 어떻게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우리 한지아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이창수 대표님이 경기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사실은 2000년대 후반에 잠깐 얘기 나왔다가 조금 가라앉았었죠. 앉았다가 최근 들어서 그린 뉴딜이 다시 붐을 일으켰는데 특히 미국에서 그 버니 샌더스 같은 상당히 급진주의자인 사람이 대통령 대선에 출마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죠. 근데 그린 뉴딜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금 뭐 아까 말했던 배출제로나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이런 문제를 푸는 것과 사회적 불평등을 같이 푸는 것인데 한국의 그린 뉴딜은 그런 맥락과 다르게 이건 또 하나의 경기 부양책으로 국한됐다라고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그린 뉴딜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가 없습니다. 사실은 외국의 어떤 그린 뉴딜이나 그린 딜을 갖다 놓더라도 그게 없는 그 그린 뉴딜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사실 황당하다. 이거는 말을 그냥 사칭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별다른 대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옥스팜 같은 데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전 세계 10%의 부자들이 전 세계 50%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그것이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동일한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한데 한국의 그린 뉴딜은 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녹색 건축물 지원 조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전에 법률 개정을 해서 이런 거를 한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집을 구하시는데 새 살거나 그러시겠죠, 그죠? 네, 구하시는데 그 건물을 딱
보러 갔는데 이 건물은 되게 멋져요. 뭐 도배도 잘 돼 있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살아보니까 엄청나게 가스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결국은 단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다 건물의 성능을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부동산 거기에다가 적도록 하는 법을 조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좋고 뭐 위치가 좋고 깨끗하냐 뿐만 아니라 이게 건물 단열이 잘 됐으면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겠구나 하면 되게 좋겠죠. 근데 결국 이게 빠졌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들어간 거죠. 누가 들어갔을까요? 집주인들이 했겠죠. 건물주들이. 또 그거를 이익을 상당히 대변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다시 뒤져보면 사실 이런 것이 그린 뉴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일면 그 사회적 권력을 줘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집만 번듯한데 뭐 돈 다 쓰는 거 집주인이 투자해가지고 번듯한 집을 만들어야지 내가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면서도 그냥 돈만 받아가는 집주인들, 건물주들 이런 거와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시는 더더욱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서 주택 3개 갖고 이상 있는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3개 이상 그 주택들을 팔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그린뉴딜이 뭡니까? 대규모 재정 투자 아닙니까? 그걸 사서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 빌딩 만든 다음에 그 근처에 직장을 갖고 있으나 정말 오랫동안 출퇴근해야 되는 먼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입주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청년들이 먼저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물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줄일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직장과 거주지가 너무너무 멀어서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움직이고 다니는데 그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나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좁혀가지고 직장 근처에 그런 공공 제로에너지 빌딩 같은 걸 제공한다면 온실가스도 엄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도 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사회복지, 사회적 평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 못 해죠. 왜요? 한국 사회는 건물주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못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뉴딜은 그런 거를 공격하고 그런 것들을 제약하도록 만드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기업들, 산업들 다시 무슨 보조금 주고 투자해주고 융자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의 그린뉴딜입니다. 이게 무슨 그린뉴딜입니까? 제가 저런 말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 때 못했어요. 이창수 이사장님, 경기도 그린뉴딜 뭐 솔직히 대대적으로 발표는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한재학 소장님의 평가와 궤를 좀 다릅니까? 경기도는? 아니요. 그 보기에 따라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린뉴딜은 좀 급조된 면이 있죠. 원래.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기간상. 아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2050년에 넷제로 아까 얘기하는 탄소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 이미 법제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법제화한다는 얘기는 정권이 누가 되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를 반영하고 있어서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래야 되는데 이제 선진국이 이제 시작했구나 이런 측면이 있고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알리백 대기업들이 알리백 선언하는 것도 그런 일환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도 당연히 선진국처럼 빠르게 목표를 안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30년에 최소한 50% 정도는 감축하겠다. 지금 배출하는 거에 2050년 가서는 100% 하겠다. 그에 따른 촘촘한 계획을 세우고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얘기하는 그린뉴딜 계획은 정말 우리 속된 표현으로 조적지열이다. 정말 아주 세 발의 피다. 너무 작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동안에 이 마구마구 온실가스를 배출하던 사회에서 이제 뭔가 틀을 바꿔서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는 그런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린뉴딜이라는 말이 좀 한편에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후손들의 삶의 문제고 인류 생존의 문제니까 당장은 평화라고 보이지만 올 여름을 생각해 보면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갖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뭐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경기도의 그린 뉴딜 정책은 전체 우리 기후 위기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주 적다 볼 수 있지만 기존에 하던 거에 비하면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가지를 만들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5만 가구의 에너지 자립 가구를 만들게 된 게 3kW짜리를 경기도에서만 5만 가구는 기존에 우리 정부가 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파트에 1가구 1태양광, 미니 태양광이죠. 다 다른 걸 해보겠다. 또 경기도에 23개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100개 협동조합으로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직접 이제 자기 집 말고 관공서든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풍력 발전소 설치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도 이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그린 뉴딜이니까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은 그것이 이제 이재명 지사님의 사인까지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확정을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했는데 예산이 또 이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경기도에 의견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 좀 제대로 해서 해보구나 결정. 그래서 2021년, 22년을 뭐 시동거는 해라고 보고 23년, 4년, 5년에 본격적으로 그린 뉴딜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때는 제대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사회적 합의와 예산과 조직과 이런 거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 패널로 경기도 의회하고 뭐 경기도 에너지 환경 뭐 국장급이나 실장급도 모시고 실제로 어떤 경기도가 그린 뉴딜이나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단계별로 투여해서 그만큼 또 투여하면은 계획된 대로 성과가 나오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구상이 있었어요. 예, 예산이 없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쓰던 예산을 크게 바꾸지 않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멸종위기로 간다는데 이게 최우선이지 다른 게 우선이에요. 그럼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확보를 하고 투자를 하고 가야 맞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도의 에너지 담당과 국에서는 이것만이라도 해봤으면 하고 안을 올렸는데 이 예산을 다 총괄적으로 다루는 예산실 이런 데서는 또 다른 데 다 배치하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인류의 위기, 멸종 위기라고 하는 말 앞에서는 과감한 예산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8화 때 얘기 나온 건데 지방정부 역할을 어차피 기후위기의 최전선은 각 지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하냐에 따라 많이 달려있다고들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중앙정부 부처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들도 얘기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니 예산을 주려면은 자율권을 주고 큰 틀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줘야지 무슨 공모하고 줄 세워서 기준 세워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예산 지원 안 해주면 그게 무슨 그린 뉴딜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뭐 지방지역 정부의 역할을 높이는 예산 지원이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제를 두 달 전에 처음 다룰 때도 중앙정부에서 아마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아마 그린 뉴딜 관련된 예산을 좀 내려주면은 그나마 운신의 폭이 좋을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일단락이 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지자체에서 왜 공모제로 다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지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그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이나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뭐 태양광을 죄송합니다. 단순히도 아니죠. 네. 근데 태양광을 늘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는 사회 구조 자체를 다 바꾸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 분권, 뭐 에너지 분야의 자치 분권 자체가 늘어야죠. 왜 다 중앙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책임과 권한을 줘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방 정부를 다시 지역 주민들한테 자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딱 틀을 지어주고 있는데 틀 지어주고 있는 그 권력으로 사실은 하는 게 보면 조금씩 뭐 흉내는 내지만 여전히 핵심 여기 그 대규모의
그 기술 집중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아직도 지금 삼척 뭐 등등등 강릉 등등에다가 신규 석탄 발전소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지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그 50가도 줄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 제가 한꺼번에 몰고 갚으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틀어주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방정부한테 주고 주민들한테 자치 권한을 준다면 그거 당연히 안 하겠다고 뒤집어지겠죠. 삼척 주민들이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중앙정부 그걸 틀어줬으니 그러죠. 그거를 분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끝에 지금 말씀 예산이라든지 뭐 재생을 늘리는 거, 건물 효율 높이는 거 등등등 다 연동돼 있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찔끔찔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이러니 기후위기가 대응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계속 토론해야 되나 걱정이네요, 진짜. 이 전제면은 지금 우리 뭐 다른 나라까지는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아주 단기간에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한국형 뉴딜, 그린 뉴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뉴딜을 잡으려면은 대전제로 기후위기의 어떤 극복의 제1 목표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에서 90%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 목표가 그 자체가 그린 뉴딜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원래 저는 막연하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이 올 여름에 많은 그 장마, 뭐 폭우,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상이변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피해를 봤지만 그걸 당한 분들이야 천총명료처럼 정말 큰 피해를 당했는데 막상 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살만해요. 문제가 없어 별로. 그래서 걱정인 걱정이야 이렇게 하면서도 잊고 살지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언제라도 자기한테 피해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근데 그걸 전문적으로 저는 제가 1998년부터 기후 변화를 했다는데 그때부터 느낀 거로는 끔찍할 정도로 빠르게 오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도 피해를 덜 보고 이해해야지 피해를 다 당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거 서둘러서 한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매년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더 많이 올 것이고 그건 더 느껴질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정부라고 하면 그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또 전문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자꾸 해가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예산 부분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거 일단 하기로 한 것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선 그거 해보고 제대로 하면서 그 이후에 대처할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퍼즐을 맞춰갈 거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밤부터 말은 컸는데 예산도 별로 없고 집행도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그냥 1년 허송세월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했던 목표든 그것이 뭐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이든 에너지 절약이든 하기로 한 걸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합니다. 저도 올해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있다라면은 시민들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뭔가 좀 느끼는 절박감은 너무 취약한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의외로 최근 1년 사이에 제 개인적인 편향일 수 있어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가깝다는 게 제가 뭐 환경, 기후위기 활동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 있잖아요. 가깝게 장사하는 분들 몇 분, 동네에. 무슨 뭐 사회 문제로 토론한 분들이 아니라 근데 대체로 그런 분들이 기후 얘기를 하세요. 물어보면은 답을 하시고 심각하다고 자기도 처음 봤다고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민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를 좀 믿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과감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아무리 나쁜 계획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고 어떤 이행을 평가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한지갑 소장님. 그렇죠. 네, 아니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더 뭐랄까요? 표현을 이런 용어를 쓴다면 좀 더 급진적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생경하고 좀 그렇게 보이지만은 상황 자체가 급진적이에요. 앞서 8.5년 얘기를 하셨죠. 근데 8.5년이 뭐냐면 조금 설명이 하고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5도를 전 지구적인 온도 상승을 1.5도를 넘었으면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처해질 거라는 겁니다. 올해 본 것처럼 홍수, 태풍, 가뭄 이런 것들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자주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자체를 정말 위협받을 것이고 수많은 전쟁,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이 21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되게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단 계산해 냈는데 그것이 탄소 해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8.5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건 작년에 8.5년이었고 올해로 보면 한 7년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배출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시베리아의 동토층에서 메탄이 나온다 이런 얘기 혹시 뉴스에서 볼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8년, 7년 이런 것조차도 되게 보수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더 지구 시스템 자체에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라고 고려하고 그걸 하면 5년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물론 5년 지난다고 해서 갑자기 전지구가 막 해상이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건데 근데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제 나이도 그렇고 우리 이창구 대표님도 그리고 이선주 선생님도 그렇고 5년 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을 더 해보십시오. 그 5년 후에 뭔가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송합니다. 땅 따먹기 같은 미니 태양광 몇 개 더 붙이고 이런 얘기 저는 되게 중요한 진전이고 시작점인데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더 급진적으로 생각하고 더 급진적 문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5년 들어가고 나면 정말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한 발상들을 해야 되고 더 과감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측면에서는 그게 스무스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은 더 과감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선거 시기, 선거 이전까지라도 아니 배출제로 이것도 요구하지 않는 정부라면 갈아치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시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기성세대가 돼가고 있고 기성세대에서 그래서 뭐 발언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선주 간사님 원래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질문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아요? 좀 센 질문 청년 입장에서 아니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혹시 이게 뭐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린 뉴딜 사실 저는 그 뉴딜이라는 말이 옛날에 이거 지난 화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사회책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뭐 그거는 네 거의 저는 그런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린은 뭔가 약간 경제 초록 이런 경제 아니라 그 환경을 위한 뭔가 그런 느낌이고 근데 뉴딜이란 단어는 경제 성장과 관련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한국판 뉴딜 이번에 내용을 좀 많이 보면서 뭐 기후위기에 대한 뭐 내용을 담았다고 하지만 그 한창 기후위기에 다가오는 속도에 비해 좀 부족한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그 심각성을 더 느꼈지 않았나 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저는 좀 뜬금없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청년이고 저는 아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해 들어 사냐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부모님은 좀 이제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나가 살아라. 너도 이제 뭐 독립해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요즘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부동산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뭐 요즘 인터넷 보면은 뭐 한창 부동산에 뭐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뭐 1인 뭐 그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보니까 그 한국판 뉴딜 내용에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그린 리모델링 이런 내용은 있던데 사실 저희 그 민간 시설에 대해서 뭐 민간 시설 건물 이런 데서 대상으로 하는 또 그런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정책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지금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 녹색 그 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등에는 올해부터 공공 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은 다 그 에너지 효율 제로 에너지 빌딩 만들고 25년부터는 민간도 어떤 규모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새로 짓는 것들만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건물들 사실 대부분이 거의 7, 80%, 90% 이상이 그냥 이전에 졌던 거예요. 심지어는 50년대 진 거, 60년대 진 것도 완전히 있기도 한데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되게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건물들이 누가 사냐? 누가 살겠어요? 저소득층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집 고쳐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에너지도 복지도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기존 건물까지 에너지 제로 효율 하우스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거나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를 해야 되고 새롭게 짓는 건물의 기준도 더 빨리 당겨서 강하게 해야 돼. 그거는 당연한데 민간 건물에 새롭게 짓는 거 당연뿐만. 근데 일정 규모 이상일걸요? 네, 일정 규모인데 그거 아니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일단 눈을 봐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건물들 기존에 있는 건물들인데 낡은 건물들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이 사람들은 온실가스 추우니까 계속 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에너지 비용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해서 공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온실가스 수출이기 때문에 이익도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왜 사적인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는 겁니다. 아니 기업에다가 돈 막 주면서 사적인 주식 투자자들한테 돈 쥐어주는 건 안 되고 왜 가난한 사람들 집 고쳐주는 거는 왜 안 되냐는 겁니다. 대규모로 돈을 쏟아 부어야죠, 몇십조라도. 경기도에서 이로 관련된 거 있죠. 아, 네. 아니 이게 근데 너무 저기 조적 지으면 안 됩니다. 정부 계획도 있고 경기도도 이 기존 주택에 대한 단열이라든가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산을 얼마를 갖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궁금하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다못해 창문만 이중창으로 덧붙이기만 해줘도 효율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건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누가 공사하겠어요? 다 지역에 있는 일용 노동자들이 공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 그래서 주거복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고, 일용노동조합, 일용노동협동조합 이런 부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당장 에너지 절약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거고 이미 들어 있어요. 문제는 얼마큼 하느냐. 예산을 얼마나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거냐. 그런 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예산 배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이게 이제 우리가 높여가라고 얘기하는 정치인이나 세력들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한재각 소장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또 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회장이다 보니까 요구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또 많은 시민들과 함께 뭘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조금 약간 그래서 기존의 계획이라도 잘하고 가자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단체들이나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저도 그 부분에는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제가 한 가지 드린 말씀은 기후위기에 대처하려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하던 거 다 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봐요. 기존에 하던 걸 완전히 뒤바꿔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꾸려면 아까 여론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안 바꾸려고 해요, 누구나.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뒤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 기간이 조금 필요하다. 1, 2년이라도 이런 말씀 드렸던 건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죠. 왜냐하면 생각해 정부의 예산이 500조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이 옛날에 2차 대전에 참전할 때 진주만에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참전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미국인의 여론은 95% 이상이 우린 전쟁하면 안 돼. 굳이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일본이 진주만에 폭격하고 다음날 바로 조사를 해봤더니 98%, 99%가 다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야, 우리 지금부터 군함을 몇 척을 만들고 탱크를 몇 개를 만들고 트럭을 만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거야. 근데 그날부터 배급제가 실시되고 식량도 모든 옷공장은 군복을 만들고 모든 자동차 회사는 군용 트럭을 만들고 민간 비행기 만들던 애들은 군용 비행기를 만들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기후위기도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 레스터 브라운 박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갈 거다, 가야 한다. 그런데 당장 그거를 안 하니,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실제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면, 그러려면 예산을 다 조정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 다 몰아 넣어야 돼요. 완전 여기다 다 꼬러 박아야 인류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 그런 걸 합의해내는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데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얘기하고자 했는데 뭐 에너지 전환만 딱 떼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게 주거 형태라든가 뭐 산업 구조라든가 솔직히, 그리고 이 전환 과정을 중앙정부가 주도할 거냐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에너지 전환이 그냥 껍질만 에너지 전환이고 알맹이는 그냥 흉내내기식일 수도 있어서 그런 얘기를 다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전환 전국 목표라다가 경기도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깜짝 놀랐던 게, 이 그린 뉴딜 총선 전에 이미 얘기 나왔던 뭐 2030년까지 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20% 목표, 뭐 경기도 몇 프로 목표. 근데 사회적 대타협을 하겠다는데 그 목표를 조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전 목표가 그만큼 어떻게 수준이 높고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서 그런 건지, 앞서 한재갑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름만 그린 뉴딜이고 한국 뉴딜이고 사회적 대타협답지 않은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이거 재생이 더 공격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이 요즘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만큼 온실가스,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석탄 발전소를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역으로 요즘 생각을 합니다. 석탄 발전소가 줄어지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아주 아무런 그 무슨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그냥 차츰차츰 석탄 발전소가 물러날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강릉, 그 삼초 뭐 등등등에서 7개의 석탄 발전소가 새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지어지면 온실가스 나눔뿐만 아니라 더 화석연료 기반의 석탄 발전소 체제가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투자되는 거, 근데 그만큼 예를 들면 여기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되고 있냐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기에 운영이 된다면 재생에너지 위해서 투자되기 위한 선로 보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강을 하기 위한 것들에 투자도 안 합니다. 절대로 거기가 물러나지 않으면 재생이 늘어나지 없는 겁니다. 석탄 발전소를 더 빠르게 퇴출시켜야 되고, 근데 다만 여기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석탄 발전소가 그렇게 빠르게 퇴출시키고 나서 재생에너지가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뭐 산업 등등이 영향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하는데요. 여기서 결국 저는 강하게 우리 판단에 나가는데, 기후 위기를 생각한다면 석탄 발전소 아웃되고 재생에너지가 못 따라하더라도 석탄 발전소는 빨리 아웃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력 사용량 자체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뭐 순환 정정을 시킬지라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 기후 위기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재생이 늘어나는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기후 위기 막을 수 있는지 솔직히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부도 그렇고 운동진영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같이 토론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석탄 발전소가 지금 신빙, 새 거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특히 원전이 2기가 지금 가동이 새로 됐는데 그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140만 킬로와트인지 160만 킬로인지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는 한 기가 60만, 70만 그랬어요. 그러다 100만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한 번만 한 기 그래놓고 확 큰 걸 짓는 거예요. 수명도 60년 뭐. 전기 요금이 S&P라고 하는데 엄청 내려갔어요 지금. 그래갖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력거래소라고 홈페이지를 딱 쳐보십시오. 검색을 해갖고 딱 찍으면 첫 화면에 실시간 전기 수급 현황이 나오는데 1시간당 수천만 킬로와트씩 막 버려지고 있어요. 지금 전기가 남아가지고 넉넉히 보급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뭐 예비 전력 5%면 된다 그랬는데 막 30%, 40%씩 남아 돕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설비 용량이 과다해서
S&P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기 요금이. 그러면 그 요금으로 태양광 요금을 정산하거든요. 그 태양광도 발전이 안 되는 거고 설치가 그만큼 덜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그랬죠. 2030년에 정부 목표가 전기 에너지의 20%예요. 현재까지. 이거를 우리는 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45% 내지 50%까지는 해야 된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50%까지 줄여야 된다고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20%로 돼 있는 것도 세부 계획이 없어요. 옛날 20% 선언하기 전 계획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법을 상한 10%라고 하는 법을 이제 개정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돼 있는 게 맞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뭐 말뿐인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국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토론회나 뭐 많은 걸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귀담아 듣고 아 그래 그게 맞아 정부가 그렇게 해야 돼 제도를 바꿔야 돼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정쟁의 도구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가려고 하는데 국민의 힘은 반대만 하는구나 이런 식의 그 뭐 원전 폐기가 옳으냐 그런 이런 식의 논리만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되길 바라고 대신 제가 이제 얼마나 절박하면 기존의 그 불완전한 계획이라도 해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거는 근데 이상하리만치 그 기후 에너지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 총량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지 않더라고요. 한지혁 소장님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대전제로서 좀 쭉 오늘 얘기해 주신 게 아무리 재생에너지 전환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그러니까 그 석탄 화력이라든가 또 가스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핵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실제로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데 저렴하게 만든 거죠. 포장한 거죠. 마구 썼던 거죠.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거는 에너지 쓰는 과정이 다 뭐 소비 과정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상품 소비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도 많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바로 그 총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동의어는 아닐 텐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걸 동의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량을 자원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제가 고민해 봤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씀씀이부터 뭔가 좀 관여를 하고 아까 말했던 거 뉴딜답게 하려면은 그린 뉴딜답게 하려면은 아주 이쁜 계획인데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조그맣고 이행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걸 찾아서 거기에 더 살림 중에 지방정부, 중앙정부 살림 중에 더 많이 쓰게 하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그걸 가져와서 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은 가져오고 이 운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시민사회 역할에서 저는 뭐 예산감시라든가 이런 부분 기존에 강력하게 예전에 좋은 성과나 경험이 있었던 것들을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한번 전국적으로 동시에 우리 한지혁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면서도 급진적으로 좀 진행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시민사회 역할 구체적인 으로 협동조합 전국협의회에서도 뭔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을 타개할 만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이창수 소장님부터. 네. 소장님이 아니라 이사장님, 위원장님 예전에 하도 직책이 많으셔가지고. 전국의 시민 이제 에너지 협동조합들, 햇빛 협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연합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 토론회도 했고요. 또 뭐 청와대하고 간담회도 하고 산업부하고도 간담회하고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제도 개선할 것, 또 거시적으로 목표를 바꿀 것 이런 얘기는 대화로는 하는데 데모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기자회견 정도 뭐 한 적 있고 뭐 이랬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그걸 같이 공감하고 그런 동력을 하는 또 그런 역할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 알리백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100%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그런 자기네 생산 과정에 쓰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탄소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한국에 뭐 SK 하이닉스에도 와가지고 니네는 우리가 반도체 칩 사니까 니네도 반도체 칩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납품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못 사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인지 모르지만 삼성전자나 SK도 아리백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기업들이 아리백을 가는 건데 저는 우리 국민들도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는 한번 최대한 절약을 하고 그리고도 써야 될 부분은 좀 재생에너지로 채워보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우리 이 에너지 협동조합을 하는 우리 그 조합원들 함께 하시는 시민들은 그건 분명히 하려고 목표를 잡고 가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안산햇빛 협동조합도 조합원이 1,100명인데 한 1,100가구가 쓰는 에너지를 100% 전기입니다. 전기. 자동차 이런 거 말고 전기 에너지는 100% 생산은 해요. 물론 그걸 한 잔에 팝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그래도 1인 한 가구가 3인이다 그러면 한 3,000명 넘게 실천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각 지역에 이제 수원에도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고 안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데 함께 참여하면서 또 거기서 배당도 5%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게 그린 뉴딜이죠. 우리가 기후위기에도 대처하면서 수익도 얻는 은행에 돈 넣는 것보단 낫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천도 하고 해서 일석사조 5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에서 느낀 점을 지금 한재학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부는 좀 더 급진적으로 정말 해야 됩니다. 아까 전쟁 치르듯이 예산을 다 흔들어서 이 기존에 쓰던 것 중에 급하지 않은 거 다 빼고 그렇죠? 고속도로 하나를 덜 짓더라도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후위기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시장 기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강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 맥락을 따져보면 다른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알리백 얘기가 나왔잖아요. 시민들도 궁금해 하실 거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이 얘기는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재학 소장님 이거 알리백에 대해서 알리백은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아까 제가 서두에 태양광을 내고 제가 오래 했으니까 태양광 가격이 제가 계산하는 가격은 이미 싸졌다. 석탄이나 이런 거보다. 왜냐면 석탄은 온실가스, 대기중의 온실가스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잖아요.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그 가격을 하나도 싹 빼고 우리가 한마디로 화장실 갔다가 하수 처리비 계산 안 하고 그냥 계산한 게 지금 전기요금이고 근데 이 태양광은 지금 조건에서도 제가 8년 전에 처음에 설치할 땐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한 뭐 반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kW짜리 주택 태양광을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한 300kW 전기를 쓰는 한 집에 4인 가족으로 쓰는 집에는 한 45,000원 내거든요. 근데 이거 설치하면요 한 5년이면 본전을 싹 뽑아요. 근데 이게 30년 쓰거든요. 그럼 25년은 남는 거잖아요. 현재 전기요금 제거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무지 싼 에너지다. 근데 한 번에 목돈 넣기가 어려우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할부로 해주면 된다. 우리 왜 정수기 같은 거 우리 쓸 때 다 할부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부로 해서 나눠서 내면 기존에 전기요금 내던 데서 내고도 남게 몇천 원씩 남게 하면 너나 없이 설치할 거 아니에요. 온 가정이 다 설치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종의 아리백이면서 그린 뉴딜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되는 건데 그럼 좀 더 촘촘하게 유휴부지라든가 모든 데 깔아볼까? 바람이 좀 좋은 데 조사해갖고 풍력발전기도 돌려볼까? 그리고 이 전기가 사용할 때 다르고 생산할 때 다르니까 저장 장치에 투자를 더 많이 해볼까? 우리가 이제 그게 전기차 배터리거든요. 우리 휴대폰 배터리처럼 이런 부분들로 가서 우리가 그런 실천해 가는 게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은 그것이 잘 되도록 정책을 만들고 가격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보조금이 일부 아까 할부금융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되면 충분히 기업은 뭐 대기업이 하는 거지만 중소기업 내지는 개인도 아리백을 할 수 있다. 예. 개념상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기후위기 극복하자고 나오는 얘기들이 다
하나하나가 뭐 이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최고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알리백도 그럴싸합니다. 그리고 방법 그 효과는 분명할 거고요. 근데 이게 맞는 키는 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더라도 지금 우리 한국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나 에너지나 여러 가지 것들 총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거냐, 필요 없이 과하게 많이 쓰는 것들, 이게 가장 빠르거든요. 어렵게 새로운 것들 늘려가는 것보다 정말 꼭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빠르게 줄여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소장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좀 발언이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진짜 고민이기도 하고 걱정이기도 해요. 저는 얘기를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하고는 다니는데 목소리를 같이 좀 크게 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전 동감을 하고요. 사실은 에너지 전환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화석연료 끄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영역들의 나머지 부분에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에너지 소비를 절감한다, 뭐 혹은 효율을 높인다는 게 이게 많은 사회적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들한테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여름철에 에어컨 안 틀고 버티는 거 정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 너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뭐 웬만하면 걸어간다고 하는데 뭐 그 길이라는 게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사람들한테 이거 뭐 안 되는 얘기인가. 사실 구조를 안 바꾼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의 힘을 다 끌어내는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소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들 에코백 들고 다니고 텀블러 쓰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이걸 잊어먹기도 많이 잊어먹어서 회의감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 되게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를 견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되고 어떤 것으로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구조는 안 바뀐 상태에서 개인들을 쥐어 짜는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이 때문에 문제인 것 같고, 그걸로 사실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생협이 뭐 하이파이브 한생협이 기후위기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 잘한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불구하고 아니라 이렇게 조합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하이파이브 선언이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우리 알고 있는 것들 합니다. 손수건 쓰고 에코백 쓰고 등등 하는데, 그럼 1년에 214kg 정도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 근데 제사 보니까 삼척하고 강릉에 새로 만들어진 그 석탄 발전소 4기가와트짜리가 배출하는 거에 비하면 그 한살림의 조합원이나 그 조원들이 1억 2천만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줄인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는 그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그 지역의 그 주부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 토론회 했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에코백, 텀블러 같은 거 들고 다니냐, 이게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진짜 줄일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제가 갑니다. 하나는 석탄 발전소 줄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줄이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 압박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뭔가 바꾸자라고 에코백만 들고 다니는 일로서는 바뀌는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텀블러 열심히 들고 다니겠지만 텀블러가 그냥 우리 물 먹는 거 줄이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전 속상해서 그런 생각합니다. 집어 던져서라도 저 깨부셔서라도 저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바뀌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텀블러 용도가요. 우리나라 지금 12의 온실가스 기업들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50%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등극했어요. 최근에 그 반도체 호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는 온실가스를 줄인 게 아니라 2019년에는 온실가스가 증가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거든요. 구조는 그냥 온실가스 늘리라고 방치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에코백 들고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기치는 거죠. 저는 시민운동, 그런 측면에서 시민운동도 다시 생각해보면 구조적인 전략, 급진적 전략들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못 들고 나니까 계속 시민들 조금만 실천하는 것으로만 얘기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다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저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해서
그러면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와닿는 게 뭘까? 에너지 협동조합 가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예. 저는 저기 햇빛발전 협동조합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조그만 예산이 아니라 국가 살림이라든가 지방정부, 중앙정부 모든 살림이 어느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강력하게 방향을 바꿔놓는 활동을 시민사회가 예전에 뭐 학교급식 운동이라든가 예산감시 운동 성과를 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전체가 공감하면서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혹시나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니 지금 저도 지금 이제 그 생각 평소에 제가 지금 에너지 교육을 하거나 토론에 가면 아까 얘기한 전력거래소의 홈페이지에 현적 전기 예비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전기 공부를 제가 하거든요. 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전기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다 저장해 둘 수도 없는데 뭘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이래.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버리고 있고요. 전기는 땅속으로 버립니다. 이 접지라고 그래가지고 버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효율적으로 운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붕 출발할 때 뭐 경제 속도 60km, 70km 그러잖아요. 근데 10km, 20km 출발할 때는 경제 속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전기가 너무 남아 돌면 어떻게 해요? 연료를 조금 넣으면서 비경제적인 효율로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한쪽이 너무 많으면 물을 떼면 흐르듯 넘치게 버리고 있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남아도는데 발전소를 그동안에 너무 많이 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필요한 건 폐쇄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뭐 폐쇄 않더라도 정지시켜서 효율적으로 돌려야 되고 또 하나 그만큼 그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두 번째는 안산의 사례인데 그랑시티샤이라고 아파트가 있는데 요번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예요. 거기가요 등이 전부 옛날 등이에요. 옛날 등들이요. LED가 굉장히 싸져갖고 LED나 그 등이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그 수천 세대의 아파트를 그걸로 했는데 그거 하나 제어하는 조례, 규정, 법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게 인허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왜 건축 기준을 바꾼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아까 큰 발전소부터 이런 거를 하나씩 바꾸면 전국에서 움직임이 크고 그 다음에 기존의 주택을 다시 단열을 하고 뭐 등등 에너지 패시브 하우스죠. 에너지 절약 집으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맞겠다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에 생산하는 일, 한쪽에서는 에너지를 정말 체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온실가스를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혹시 궁금하신 점? 질문을 많이 정리해 왔는데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엄청 궁금한 게 많은데 다 말씀을 해주셔서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당장 어떻게 그걸 다 줄이냐? 지금 우리 전력의 저기 한 40%인가요 지금?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40% 넘죠, 소장님? 네, 아니 사실 또 50, 여전히 50 정도 될 거예요. 아, 더 올라갔군요. 그래서 되게 시민들이 우리 전력 쓰는 전력이 50%인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다 줄이냐 그러더라고요. 되게 물어보면은. 그렇죠. 한 번에 줄이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이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석탄 화력부터 사실은 이제 원전이 더 위험하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CO2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석탄이 더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효율적으로 쓰되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보급을 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담아둘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자동차 회사들의 모든 그 초점은 배터리에 달렸거든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산업에서도 배터리 부분에 더 투자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집집마다 다 배터리를 둘 수 있도록 그러면 발전소를 수도 없이 한 수십 개를 꺼도 될 겁니다. 사실은 그 온실가스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현재 있는 석탄 화력을 떼더라도 버리지 않고 저장해 둔다면 신규로 더 막 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면 되죠. 빠르게. 그래. 뭐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도 뭐 느낌으로나 눈으로 봐서도
아, 이 정도면 양자 서로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 배려했구나. 이런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뭔가 극복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은 획기적으로 석탄 화력을 퇴출시키는 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대응운동 하는 진영에서는 합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액션이 좀 부족하긴 하죠. 그거를 빨리 재생에너지가 대체하자고 또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시장이나 법 제도 자체라 재생에너지 시장 자체를 법으로 그냥 강제하고 있잖아요. 10%로. 그럼 그냥 법 개선 운동이 예를 들면 정부협동조합협의회가 이 법을 당장 1년에 1%씩이 아니라 1년에 10%씩 바꿔라. 그러면서 대기업에 열지 말고 시민 발전, 이게 지방에 있는 작은 발전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걸 확대해라. 이걸 위해서 뭔가 사회적 액션을 취한다가 이런 거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선주 간사 세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실제로. 아까 석탄화력은, 아니, 실제로 궁금해해요. 이 정도 전기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석탄화력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하면 크게 저는 그래도 여기 와서 이런 분들을 만나고 하면서 관심이 그나마 조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석탄 화력의 위험성을 사실 잘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엄청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배터리 사업 필요하다, 그래서 그로 인해 발전소를 줄이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묻히긴 했는데 지난 겨울에 작년에 이번 겨울이죠. 지나왔던 겨울이죠. 세력 겨울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나라 기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의장으로 있는 한국 기후환경회의인가요? 거기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24개에서 27개를 가동을 멈추고 그 대신에 4인 가족 기준에서 한 달에 월 1,200원 정도 전기요금을 더 인상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 실험이 되긴 됐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이 이제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자원 소비를 안 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안 됐을 텐데 그것도 결국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내가 미세먼지를 덜 마시기 위해서, 근데 그 미세먼지의 가장 주범이 석탄 화력이라면은 그거를 우리가 돈을 한 달에 전기세를 얼마 더 내더라도 석탄 화력 대부분을 다 멈춰보자. 그게 겨울 동안 합의했던 실험이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 정도 합의는 했던 거잖아요. 한재화 수사님, 이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있나요? 솔직히 마무리 발언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끝나가는데 같이 좀 해주시죠. 네, 그 실험 자체 실제로 가동을 줄였죠. 줄인 거 맞는데 전기요금 조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결과를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말씀하신 거에 핵심은 어쨌든 사회적 대타협 이런 얘기가 키워드를 한다면 저는 그런 대타협 같은 게 좀 필요한 문제라 하는데, 근데 한편에 좀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좀 어설픈 대타협이랄까요? 이런 거 자체가 현상 유지 방식으로 타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지난번 신고리 5, 6호기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지금 그 2050년까지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도 그렇고, 그 시민들이 충분히 정보를 알고 그 수기의 토론들을 폭넓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히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조금 개선되는 방식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후위기의 절박성에 비해서는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에서 그냥 조금 노력해보자는 정도의 그런 식의 결론으로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사회적 대화와 타협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기후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후 위기의 절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좀 많이 알리고 그거에 대한 여론들을 더 많이 만들고 하는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예, 이창수
이사장님도 마무리 발언 겸인데요. 방금 한지가 소장님이 중요한 말씀, 오늘 내내 해오셨던 얘기인데 기후의 절박성에 대한 여론 조성이라든가 공론화가 지금 한참 부족하니 시민사회, 기존에 기후운동을 해온 시민사회 단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주체가 이제 기후에너지 협동조합, 전국협의회라든가 그런 새로운 주체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뭐 활동이나 발언, 단합된 발언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해주시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매년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 현황이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하루 빨리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한국이면 한국 국민들이, 세계면 세계인들이 그걸 빨리 대처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제가 바뀌고 있잖아요. 경제 흐름이. 근데 기후위기는 더 그럴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에너지 협동조합,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런 이제 협동조합들을 하는 거는 기후위기 대처이기도 하지만 소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동안에 에너지 그러면 한전과 많은 발전사들과 일부 대기업들만 수혜를 누렸죠. 우린 돈만 내고 썼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사 쓰는, 우리가 팔기도 하고 우리가 사 쓰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아까 일석오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여를 해서 기후위기도 대처하고 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산한 전기를 팔아서 우리가 수익을 얻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선주 간사님 오늘 말씀을 많이 못 하셨는데 마지막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오늘 사실 진짜 원래 배운다는 마음으로 와야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약간 제 작은 그릇에 이렇게 막 넘쳐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머리는 좀 복잡하고 마음은 무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너무 세게 얘기하셔서 처음부터 약간 충격도 많이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우울함이 약간 넘은 것 같은데, 이런 진짜 시민들의 역할이 뭐 나서서 뭐 환경 기후 위기를 위해 개척할 뭘 해야 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심각성을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정부가 뭐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시민들이 아닌 좀 주체적으로 뭔가 알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간섭해서 그거를 제재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수원에도 시민 기후 운동하는 단체들 많고 활동들 하는데 그동안은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면 많이 안 하는 것 같죠. 솔직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알리는 게. 이런 오늘 지금 저희가 오늘 만난 그 이런 생존 TV에서도 사실 그분들이 함께 이게 저희 수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는 만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이런 공간 말고 직접 뭐 오프라인에서 행동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또 소장님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한 말씀, 너무 격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한 번에 더 기회는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고민들을 나눴다라면 실제로 경기도 단위에서 예를 들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 그리고 인력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뭐 어떤 한계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지 이 얘기를 진짜 뭐 경기도 의회라든가 또 경기도 집행부 쪽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직접적으로. 원래 그 자리를 다음번에 좀 기획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아마 두 분이 같이 나와주시면 뭐 싸워도 괜찮습니다. 싸우면 뭐 말리면 되니까요. 뭐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하여튼 평소에 고민들 너무 가감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TV 제목이
생존 팁이네요. 네, 이름에 어울리게 하긴 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제가요. 생존을 다투는 팁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에너지 전환이었지만 실제로 뭐 기후 위기 문제에서 에너지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우리나라는 90%, 전 세계적으로는 뭐 70% 육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에너지 사용만 에너지를 먹거나 에너지를 배고 자지는 않습니까? 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은 결국은 우리가 자원을 소비하고 뭔가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떨어져서 얘기할 수도 없죠. 주거 문제와 별도로 얘기할 수도 없고 자동차라든가 기차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이동과 관련해서도 따로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큰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드는 어떤 큰 자원과 비용을 얘기할 때도 에너지를 또 떼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도시 자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자고 만들었지만 들여다봤더니 에너지를 너무 과하게 쓰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로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개개인의 소박하고 도덕적이고 선의의 노력으로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의 결론도 아니라고 합의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고 단기간에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아마 다음 토론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치권은 어떻게 할 거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특히나 그거를 강제하거나 압박하거나 참여하는 시민사회 그룹들은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 건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이창수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8.5년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8.5년이 이제 좀 더 비관적으로 보면 5년 또 채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고민만 나누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당장 어떤 액션과 목소리를 낼 건지 이 얘기를 몇 번 남지 않은 기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9회에 그린 뉴딜과 지방정부 역할, 거기서 특히 에너지 전환 주제를 다뤘는데요. 오늘 뜨겁게 토론해 주신 세 분 패널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는 여기서.